네, 뽀얀거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뽀얀거탑을 진행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뽀얀거탑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제 친구들을 모시고 왔어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오늘 모신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폐혈증을 빠르게 진단하는 그런 기법, 그런 기술을 연구한 서울 공대팀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 연구 팀원들입니다. 예, 지금 제가 제 그 뽀얀거탑 그 이 책상에서 공대생을 모신 건 처음이에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자, 각자 자기 소개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서울대학교 권성훈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폐혈증 관련해서 진단 분야 연구하고 있는 강준원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 성함을 잘 적으니까 권성훈 교수님. 권성훈 교수님. 권성훈 교수님은 서울대 무슨 학부 무슨 교수님이시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정보공학부. 정보공학부 전기정보 참 어렵다. 네. 전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정보까지 정보까지. 붙이니. 예. 권성훈 교수님이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시고 네. 거기에 지금 박사과정 네, 박사님. 박사과정인 강준원 연구원님이시고요. 네. 네, 저도 같은 연구실의 박사과정 1년차 주혜린 연구원입니다. 주혜린 연구원이고요. 네, 자. 저도 권성훈 교수님 연구실의 남주홍 연구원입니다. 남주홍 연구원님이요. 네. 남주홍 연구원님은 원래는 출연하시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셨다가 제가 강제로 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네, 폐혈증 연구랑은 크게 관련이 없고 저희 연구실에서 또 병리 조직 이미지라고 해서 조직을 절제한 후에 그 조직 상태를 보고 진단을 할 때 사용되는 그 이미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리 조직 이미지가 왜 그런 연구들을 하셨을까요? 실제로 현재 암을 진단을 하고 그 암의 A형을 나누어서 볼 때 그런 병리 조직 이미지로 병리과에서 진단을 하게 되고 추후에 어떤 치료제를 사용을 할지도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병리학자들이 사람이 보는 것에 더해서 혹은 그 진단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 기법 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병리 조직을 볼 때 우리 아이볼 메소드라고 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 병리학 교과서에 제가 학생 때는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거는 콩팥암이야. 이거는 폐암의 뭐 평판세포암이야. 그러면 왠지 모르는데 그냥 외워야 돼요. 이 대가의 그 눈으로 익힌 것들을 그냥 눈으로 습득받는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대두됐냐면 이게 병리학자마다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폐암의 평평세포암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어떤 유전자형 타입에 따라 약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최신에 된 약들은 어떠한 특별한 유전자를 타겟팅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분류제 평평세포암 중에서도 이거는 요 유전자, 요거는 요 유전자, 요거는 요 유전자. 그래서 더 중요해졌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리 대가라도 좀 어렵다. 불일치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일치율.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서 얘가 아예 이거를 디지털화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봤던 아날로그 사진 현미경 슬라이드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얘한테 학습시켜서 맞춰보자 했더니 성과가 난. 그 연구를 좀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많이 알고 있죠. 원래 의학 전문 기자는 원래 이래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고. 네. 자, 폐혈증은 뭐냐면 우리 설명해 주시죠. 우리 주혜린 연구원이 그때 설명해 주셨나? 폐혈증. 네, 폐혈증은 일반적으로 그 피에서 밖에서 이제 박테리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넘어지거나 이런 박테리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몸의 면역이 정상적이면 걔네들을 다 잡아먹고 없애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이제 면역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좀 취약한 사람들은 그런 박테리아가 피에서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걔네가 여기저기 장기에 옮겨 다니면서 거기에 과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온몸이 점점 망가지는 질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대생한테 이 설명을 드리니까 되게 재밌네요. 우리 이제 세균이 폐렴에 걸리면 폐렴은 이제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이 있죠. 사실 바이러스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저는 의대생 때 바이러스를 그 뭐 미생물학 교수님한테 설명을 듣고서 바이러스를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이놈은 도대체 어떤 놈인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 그냥 뭐 하잖아요. 독감 이런 거는 바이러스고요. 그다음에 뭐 살모넬라, 식중독 세균 이런 거는 세균인데 세균이 조금 크죠. 얘네들은 뭐 세포벽도 있고 바이러스는 조금 다릅니다. 약한데 어쨌든 이 세균에 관한 건데 이게 폐렴이거나 아니면 내가 요로 감염이 있을 때 여기 범위를 넘어서서 퍼지다가 결국 피까지 도달하는 건데 피에 세균이 있으면 피는 온몸을 돌아다니니까 이놈이 피에 생긴 것도 문제인데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콩파, 심장, 허파, 간까지 감염시켜서 다기능, 장기 손상을 유발해서 결국 죽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다기능이 이제 막 문제가 되면 우리 몸은 뭘 하냐면 셧다운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일단 이게 내가 뭔가 피곤하고 이거 문제다 그러면 딱 일단 하는 일을 중단해요. 그래서 이게 샥에 빠집니다. 쇼크에 빠지는. 그래서 그때는 위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시무시하게 폐혈증이 치사율이 높죠.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건 선진국에 비해서 폐혈증의 치사율이 높아요. 이거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면인데 가장 좋은 약이 가장 잘 듣는 약은 계속 개발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속도가 조금 늦었어요. 이게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병원에서 가장 불만을 토로하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좋은 폐혈증 치료약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늦게 도입돼 가지고 현재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고병원에서 뭐 조사하는 폐혈증의 치사율도 다른 나라 보건 선진국에 비하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는 내성 세균이 많아요. 아마도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상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하는데 이제 서울대 연구팀이 그 두 개를 한 거죠. 폐혈증을 빨리 진단해내고 그리고 거기에 내성균이 아니라 내성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성이 없는 약을 골라내는 그 기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이처에 실렸어요. 네이처 어떤 논문이죠? 우리 뭐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학술지이고 가장 오래된 학술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과학 위주로 다루는 학술지입니다. 그렇죠. 네이처가 영국 거죠. 네, 맞습니다. 사이언스가 미국 거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때는 어땠냐면 네이처에 실리려면 영국 사람한테 잘 보여요. 사이언스에 실리려면 좀 미국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약간 정서는 뭐 영국이 더 낫지 않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었어요 당시에. 아무튼 자 이런 걸 하셨는데 자 강준원 연구원님 네. 자 여기에 핵심되는 기술이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사실 저희 기술을 설명하려면은 많은 또 배경 지식들이 또 필요해서 이게 설명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적의 항생제를 찾아낸다라는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기존에 되게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뭐 항생제랑 박테리아를 반응시켜서 어떤 약이 효과적인가 이걸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이 박테리아가 있으면 혈액 안에 그 박테리아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박테리아의 종류도 알아야 되고 그 박테리아의 종류가 실제로 그 항생제에 잘 듣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과정들을 생략하거나 혹은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기존 진단 기술 대비 한 40시간에서 60시간 크게 단축시킨 그런 네. 어찌 보면 신속한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기존 우리 병원에서 현재 사용하는 것 대비 40에서 60시간 단축시켰다고 했는데 자
우리 그때 주혜린 연구원께서 제 뉴스 때 요 기존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기존 방법은 왜 어쨌든 40에서 60시간 적어도 2, 3일 이상이 걸리는지. 네, 사실 뭐 항생제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는 사실 박테리아를 뭐 하루 정도 항생제에 두고 키우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까 강준원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앞에 필요한 절차들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일단 피에는 박테리아가 되게 적게 들어가 있고요. 뭐 한 P1mm가 있다고 하면 거기 안에 한 개에서 10개 정도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적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들을 검사에 필요한 수준으로 일단 불리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불리는 게 이제 증식시키는 네, 증식을 거. 시키는 고향이 과정이 어디예요? 들어가요. 춘천이요. 진짜. 왜냐면 이제 불린다는 것은 우리 다 이렇게 쌀을 불린다. 아. 물에 담가서 손이 손이 불어 부르트나 터진다. 불린다. 세균을 불린다.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요. 시정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게 맞는 것을 불린다. 그러니까 몸집을 불린다고 하잖아요. 증식. 네, 그래서 뭐, 저는 근데 뭐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린다는 말씀은 세균을 불린다는 세균의 수를 숫자를 늘린다고.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피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만큼 증식을 해야만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양이 검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배양 시간만 해도 적게는 하루 정도 걸리고요. 또 천천히 자라는 균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5일, 7일 정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배양하는 과정 자체가 수일 정도 걸린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피 자체를 그냥 바로 검사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적혈구도 많고 다른 세포들이 많은데 그럼 거기에서부터 그 박테리아만을 그러니까 병원균만을 이렇게 골라내는 또 추가 배양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양 과정을 통틀어서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일주일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플러스 뒤에 이제 그런 항생제 반응성까지 보면은 기존 기술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라고 이제 임상적으로는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기술은 사실 하루 안에 그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혁신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 안에 그때 논문에는 13, 네, 맞습니다. 13시간이라고 네, 맞습니다. 했죠. 자, 이거 이렇게 이제 다시 깔아 주셨으니까 우리 강지원 연구원이 설명해 줘. 자, 피에 하나부터 10개밖에 없어요. 세균이. 네. 딱 우리 뽑아낸 거에 그거 불리려면 최소 하루, 긴 건 5일, 7일. 요건 어떻게 단축시킨 겁니까? 저희가 접근한 방식이 그래서 이 많은 적혈구 내에서 박테리아만 좀 밖으로 골라내보자. 약간 네.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거기에 뭐 이상한 막대 사용하셨던데? 막대라기보다는 작은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비드가 구슬인 네, 거죠. 아무튼 이게 이게 좀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나노는 되겠는데 열라 작은 거.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노 그 사이즈 정도 알아요, 그래도. 그런 구슬들이 한 비대는 구슬인데 어쨌든 예. 근데 거의 자석 붙었다고 그랬죠. 네, 이 그러니까? 자체가 자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 자석을 붙인 게 아니라 네. 그 나노 비드가 원래 그렇게 잘게 쪼개면 자석이 있는 건가요? 그 재질 자체가 그 이제 재질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자성을 띠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 어쨌든 네. 그 나노 비드라는 열라 가늘고 구슬 같은 그거 그 네, 자석을 띈 맞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예.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분리는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걸 하게 된 이유 자체는 적혈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안에서 박테리아가 충분히 자라는 걸 보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일단은 처음에 순수하게 박테리아만 골라내게 되면 얘네들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줄 수도 있고 증식시킬 수도 있고 이제 또 이런 저해 물질이라고 하죠. 저희는 진단할 때 저해 물질을 이제 적혈구나 백혈구 같은 그런 다른 세포들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박테리아만 순수하게 또 관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서 이제 그런 나노 구슬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냥 나노 구슬은 아닙니다. 이제 박테리아에 달라붙어서 꺼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성 구슬 하나하나에는 다 표면에 저희가 어떤 단백질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네. 그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보통 인체 면역 시스템에 원래 있던 단백질이거든요. 네. 저희도 사람 자체가 외부에서 병원균이 들어오면은 다 면역 반응으로 다 제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관여하는 하나의 그걸 단백질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쉽게. 그럼 프로세스가 뭔가요? 뭐.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있죠. 네, 저도 있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무튼 예. 예. 뭐 쉽게 말하면 뭐 다양한 면역 반응, 뭐 선천적 면역 반응, 뭐 적응형 면역 반응 그런 데 다양하지만 사용하는 한 단백질 하나를 고기다 붙였다는 거죠. 네, 네. 그게 나노 병원균과 비드라는 곳에 놈에다가 예.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나노 입자에 붙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노 구슬 자체가 이 바깥에서 박테리아랑 이제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 혈액 샘플이 있으면 그 나노 구슬을 다 이렇게 넣어두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박테리아만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달라붙게 되고 저희가 아까 자성으로 이제 자성을 띠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성을 딱 인가하게 되면은 적혈구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모두 다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테리아만 딱 밖으로 꺼내게 돼서 그걸로 이제 효과적으로 빠르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검사 기술입니다. 네, 봤어요. 저 그때 보니까 여기 딱 붙으니까 여기 딱 달라붙고 여기 네. 붙었거든요. 예, 벽에. 그러니까 이 유리 실린지라고 하네. 거기다 딱 달라붙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들이 요거를 우리가 키워서 하나다 10개 있는 놈들을 키워서 이걸 딱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키우더라도 요 놈들만 1개에서 10개 요 놈들을 딱딱 낚시하는 거죠. 네, 낚시하는 잘 낚시해가지고 요 놈들이 딴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피는 전혈이라고 하죠. 전혈은 네. 거기에 적혈구, 백혈구 있고 잡단구 많은데 그걸 키우려면 얘네들이 늦게 자라는데 요 놈은 박테리아만 딱 낚아채서 빨리 어쨌든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놈인지 알아야 되는 과정은 또 어떤 기술이 들어가나요? 네. 그 과정 자체를 일반적으로 병원균 동정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사실 기존의 기술 같은 경우에도 뭐 동정 검사는 빠르게 되지만 뭐 저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 마이크로 디스크라고 하는데 아까 나노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네. 마이크로 디스크예요. 마이크로는 우리 덜 작은? 조금 덜 나노보다 조금 덜 작은 그런 나노는 사이즈인데. 열나작은 거고 마이크로는 사실 되게 작은 거지. 그럼요. 우리 네. 밀리미터 마이크로가 얼마죠? 마이크로가 마이크로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인가요? 네, 맞습니다. 6승입니다. 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네. 저희 연구실에 이전부터 네. 이런 나노나 마이크로 공정 같은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던 연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의료 기술에다 접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마이크로 디스크에는 이제 각각에 대한 박테리아를 지칭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는 구멍 5개가 있고 어떤 데는 구멍 4개가 있고 근데 그 구멍의 모양이나 배치도 되게 제각각이라서 저희가 되게 다양한 패턴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검사해야 되는 박테리아 종류가 한 60가지 정도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한 60가지라고 본다면 그 60가지의 패턴을 만들어 두면 이 마이크로 디스크 상에서 그 종에 대응되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마이크로 디스크 위에도 또 하나의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박테리아의 유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프로브라고 불러요. 저희는. 그래서 프로브는 이게 스타크래프트 아, 그 프로토스 일꾼을 프로브라고 하죠. 네, 저도 사실 원래 그게 더 익숙했는데 연구실에 와서는 좀 다른 쪽으로 네. 프로브라고 한다면은 그 이거, 유전자를 프로브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구나. 이거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프로토스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프로브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해서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박테리아의 DNA도 저희 사람마다 각자 고유한 DNA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대장균이라 한다면 대장균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영역, 뭐 포도독구균, 상구균이라고 하는 포도상구균이요. 네, 한국말이 잘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종들이 네. 그런 종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고유한 영역들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하나하나를 다 센싱할 수 있는 프로브들을 다 그 마이크로 디스크 위에 붙여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센서가 만약에 어떤 대장균이 들어오게 되면 그 대장균에 반응하는 센서에 붙어서 이게 형광을 내게 되고요. 네.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일단 이 환자의 혈액에 균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그 형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구멍의 패턴을 이제 빛이 발생하고 있는 그 구멍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 종이 무슨 종에 대한 패턴이다라는 걸 이제 또 해석을 함으로써 어떤 종에 감염됐는지까지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패턴 분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다면서요?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요. 네. 그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저희가 보통 현미경으로 그거를 찍게 되죠. 광학 네. 현미경으로 이런 작은 비드들을 찍게 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구멍들을 인식을 하게 되고 네. 이 구멍들이 어떤 위치에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만들 때부터 알고 있죠. 그 패턴을. 그럼 저희가 이미지에서 이 인식된 거랑 그 저희가 애초에 설계한 거랑 매칭을 시켜서 저희가 디코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이런 패턴의 이콜라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검출이 뭐 몇 개가 되는가 이런 걸 역추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서 사실 네. 인공지능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 그냥 알고리즘,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 이미 이제 정도로 보시면 될 요거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냐면 마이크로니까 원이 좀 그 나노보단 커서 이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네네, 동그란 게 맞습니다. 네. 수십 개, 저는 수십 개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60개인가 보죠? 그게 아니요. 종류가 60개고 그 네. 종류들이 저희가 뭐 디스크 하나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네. 이게 좀 민감하게 검출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네. 60종을 거의 한 100개, 1000개씩 곱해서 넣어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딱 이미지를 보시면 그 엄청나게 그 마이크로 디스크가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균을 아까 나노 비드로 균을 딱 해가지고 균만 해가지고 놈을 연락 잘 배양했어요. 빠른 시간 내에. 네. 그럼 수시간 내죠. 몇 시간 내겠죠 이거. 네. 그다음에 요 놈이 잘한 놈이 빠르게 골라내서 잘한 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놈을 마이크로 디스크 여기에는 각 세균의 유전자와 반응하는 그런 물질들을 다 넣어서 이미 어떤 세균이 어떻게 반응하는 패턴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있어서 그걸 갖고 이놈이 새롭게 딱 거기다 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걸 보고 어떤 놈하고 맞지? 딱 매칭시키면 이놈이 이놈이네. 이놈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이놈이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인공지능까지 쓸 네. 필요도 없다. 네. 우리 이미 다 이거 딱 해놨어. 뭐 그게 몇 개든 몇십 개인지 뭐 몇백 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딱 세팅해놔가지고 이놈 네가 반응하면 어떤 놈인지 우리 다 알아. 그렇게 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는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는? 예. 좀 제가 뭐 그런데 잘못- 예. 조금 수정을 할게요. 예. 아니 많이 수정하셔도 됩니다. 예. 이런 균 동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막 균을 많이 빠르게 불려서 어세이를 하는 방식보다는 저희가 PCR이라는 걸 네. 수행을 해요. 네. 그래서 소수의 균이 있어도 저희가 되게 민감한 그런 걔네를 증폭시킬 수 있는 몰레큐를 만들면 이제 그 균을 넣고 걔네들을 이제 DNA를 추출을 하겠죠. 그럼 타겟하는 부분만 PCR로 빠르게 증폭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우리 PCR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네. 우리 고민을 다 하세요. 네, 우리 익숙하실 것 검사만 같아요. PCR 검사했죠. 여기 네, 딱 네, 해가지고 네. 막 증폭해가지고 몇 번 증폭했느냐, 뭐 30번 네, 증폭했느냐, 그렇죠. 60번 증폭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너는 한 30번만 증폭해도 나왔으니 너는 양성이야. 너는 60번 증폭할 때 안 나오네 그럼 음성이야. 네, 맞습니다. 막 증폭 아주 작은 이런 쪼가리들을 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급속하게 자란 게 아니라 그놈들을 증폭시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증폭시킨 놈이 이 마이크로 디스크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딱 보고 이놈 넌 뭐네? 네, 뭐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단계 나는 거죠. 네, 마지막 한 단계.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놈이 어떤 약에 잘 됐느냐 그거죠. 음. 그거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약에 반응을 시킬 때 저희가 박테리아 종류도 되게 많지만 약제, 항생제의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뭐 이제 한 20가지에서 뭐 많게는 30가지 종류까지도 테스트를 하기도 하는데 그 약제의 종류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농도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다 아니면은 감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저항성이라고 하면은 원래 표준 그냥 뭐 원래 죽었어야 하는 농도에서 안 죽고 더 살아남는 애들 이런 그러니까 애들이 저항성 내성 우리 내성. 이제 시청자들은 내성 그거 아, 많이 들었으니까. 네, 내성에 네. 익숙할 것 같아요. 네, 내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원래 죽었어야 되는 농도에서도 박테리아가 잘 죽는다라고 한다면 감수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농도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얘가 죽는지를 이제 또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약제 종류도 다양하고 농도도 다양하고 해서 저희가 테스트해야 되는 조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한 100개 정도 되는 이제 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하나의 공간이라고 네.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웰 구조에다가 다 샘플들을 다 넣어두고요. 그 웰도 스펠링이 웰인가요? 네, 네, 웰 우리 WELL. 네, 맞습니다. WELL 있죠? 예. 네. 공간. 예. 이게 명사로도 쓰이는 단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아, 네, 최대한 쉽게 좀 예. 설명하고 예. 싶어가지고. 공간 네. 예. 예. 네. 그렇게 일단 저희가 칩을 하나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그런 조건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칩이고 이제 항생제랑 그런 다양한 항생제의 조건이랑 박테리아를 함께 키우면서
저희가 보통은 원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박테리아가 자라게 되면은 이 용액이 뿌옇게 변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눈으로 봤을 때 네. 뿌얘지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오래 걸리니까. 걸리니까. 네, 전통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미징 방식을 도입을 하는데 저희가 아가로스라고 해서 젤을 사용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박테리아랑 그 젤을 섞어두면 이게 네. 일정 온도가 내려갔을 때 굳거든요. 음. 박테리아가 그 고정된 위치에서 자라기 때문에 막 이렇게 용액상에서 이렇게 흐트러서 자라는 게 아니라 되게 예쁘다고 할까요? 크게 어. 큼지막하게 아, 눈에 걔네들 입장에서 지들도 살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 입장에서는 네. 예쁘겠죠, 잘하는. 박테리아 자기 새끼 보면 예쁘겠죠. 네, 바퀴벌레도 자기 새끼 보면 예쁠 거예요. 우리한테 아픈 거지. 아무튼. 저희가 관측하기 네. 예쁘게 모양이 이제 그 관측하기 좋게 자란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명확하고 그리고 좀 더 이미징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박테리아가 이 약제에 반응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이제 눈으로 그 이미징을 통해서 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이미지 프로세싱과 다르게 이것도 이미지를 하는 건데 여기엔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또 사람이 판단하기에 그냥 단순히 죽었냐 안 죽었냐가 저희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게 사실 이미징 상으로 보면은 박테리아도 되게 패턴이 다양해요.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박테리아 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생제랑 반응했을 때 단순히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약간 길쭉하게 더 자라버리는 약간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좀 오히려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자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약제별로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균종별로 다양한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적인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그 패턴들이 네, 사람의 이렇게 아까 그것처럼 대충 하기에는 너무나 불규칙해서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었군요. 근데 그놈들이 잘 배우던가요? 잘했으니까 듣겠죠. 예. 저희보다 잘 배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되게 많이 만들었고 그렇게 했을 때 점점 성능이 좋아져서 네 그래도 저희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저희가 뭐 한 95% 일치율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 정도의 정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기존에 2, 3일 걸리던 게 이를 지금 13시간 정도로 단축시켰어요. 그런데 최소 2, 3일 걸리는 것에 비해서 것과 비교도 했었죠. 여기 일치율이 얼마였죠? 그게 95%였나요? 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과 2, 3일 걸렸던 것과 13시간 했던 것의 일치율이 95%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40에서 60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환자에게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사실 폐혈증이라는 질환이 되게 초기에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적합하지 않은 내성이 있는 약을 막 쳤다라고 하면 진짜 수시간 안에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2, 3일 걸리는데 그거를 하루 안에 13시간 안에 처방해서 걔네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살릴 수 있는 환자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데이터가 있었죠. 사실 이제 연구팀이 이번에 네이처에 낸 거는 한 13시간 정도로 단축시킨 건데 이전에 또 이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네, 얼마죠? 그게 그 시간은? 그냥 18시간이었나요? 20시간이었나요? 아무튼 단축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술로 한 것도 이미 서울대병원에서 해보니까 치사율을 상당히 낮췄죠. 네. 제가 좀 정확하게 퍼센트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기사에 썼는데. 네, 제가 조금 네. 더 설명드리면 이전에 개발했던 기술이 이제 기존의 병원 프로세스 대비 30시간 정도 단축을 한 네. 기술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에는 40에서 40에서 60시간까지 60시간이고요. 네, 네.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30시간까지 단축을 했을 때 이렇게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님들께서 함께 테스트를 해봤을 때 사망률이 50% 정도, 약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확인을 이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망률이 한 28% 뭐 28%였다면 이번에 이렇게 빠르게 했더니 네, 한 14% 정도로 네, 절반 이하로. 맞죠. 와, 네, 그게 맞습니다. 놀라운 거죠,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공대를 제가 직접 찾아간 건 제가 서울공대를 좀 그러니까 5번은 안 되지만 10번은 안 됩니다. 처음에 예전에 이제 그 수의학과 그 동물복제를 할 때 제가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다시 생명과학연구소에서 그 어떤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를 했을 때 한번 찾아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 공대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그 기억과 망각에 관한 방정식을 쓰셨어요. 논문으로. 그 말씀드리면 지금 정년 퇴임하셨는데 제 사촌형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실까봐 막 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님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지금 정년 퇴임하셨으니까 상관없는데 제 현직에 계실 때는 제가 제 사촌형이다라고 얘기를 못 하고 다녔어요. 학교에서 평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 형이 기억과 망각에 관한 방정식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가 뭐냐면 저는 수학이 되게 엄청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수학으로 이제 어떨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을 우리가 막 보고 듣고 뭐 오감으로 하는 것을 적분 개념으로 했고요. 우리 기억은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억, 내일 기억, 어제 뭐 하잖아요. 시간으로 해서 시간에 그거에 대한 미분치로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 가설 하나는 모든 기억은 과거로부터 온다는 정신 분석학을 들이댔어요. 사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기억이 과거로부터 온다는 건 너무 편협한 생각이잖아요. 옆에서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거 알게 뭐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양자역학 모든 것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두 가지로 사람의 기억 양을 이제 적분시켜서 거기에 T1 각각에 대해서 어떨 때 0이 오나를 수학적으로 계산했는데 착한 거네요, 그게. 별개별 걸 다 했는데 어떨 때 0이 되냐면 T1, T2, T3, T4 이 시간의 순서가 헛구러졌을 때 어긋났을 때 기억량이 제로가 된다는 걸 거기서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의사들은 알아요. 치매의 그 디스오리엔테이션이 뭐부터 오냐면 순서가 타임, 플레이스, 펄슨입니다. 시간의 디스오리엔테이션부터 오거든요. 그게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 수학으로.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학과 그다음에 그런 물리학, 뭐 물리학을 하려면 너무나 뭐 수학을 딛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과학자, 그러니까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젊은이들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잘 돼야 사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발전하는. 저는 의사 과학자는 무슨 의사 면허 줘서 뭐하고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상태에서 시너지가 나야 그게 의사과학자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의사과학자가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학을 천시하면서 의사과학자를 만들면 의과학이 발전하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전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전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먼저 병리 조직. 네. 이거 뭐 되게 관심 있는 분야예요. 네. 의대생이랑 같이 작업을 했나요? 아니면 의대 교수님이랑 작업을 했나요? 의대 교수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어디 어느 분이랑 하고 있는지도 여쭤봐도 되나요? 대답할 수 있는데 나가도 될지는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무슨 대학은요? 역시 서울대인가요, 같은? 네, 서울대 보라매 병원에 네. 병리과의 박정환 교수님과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좋은 거니까 이게 어때요? 근데 그럼 좀 의대랑 일을 같이 해보니까 네.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게 새롭고 어떤 건 어려웠고 어떤 건 좀 더 뭐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 될 텐데 어떠셨어요? 우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병리과 교수님, 그 박정환 교수님께서 되게 연구에 열정적이셔서 막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뭔가 연구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뭐 다른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쪽으로 발전이 있으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걸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재밌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 재밌었던 그 박 교수님이 제안하셨던 아이디어 중에 오 재밌는데 했던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주로 신장암에 대한 병들을 네. 보시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신장암에서도 그 계속 더 작게 나눠서 치료나 그런 예후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나누는데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뭔가 병리학자가 보는 것과 인공지능이 보는 것이 비슷하다면은 그거를 더 세분화를 해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쪽으로도 연구를 더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신장암 조직병이 잘 모릅니다만 네. 뭐 신장암에도 여러 뭐 있겠죠. 우리가 기존 알고 있던 제가 학생 때 배웠던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 지금 훨씬 더 똑같은 이건 줄 알았는데 요놈하고 또 유전자가 다르네. 네. 그런데 이놈이 인공지능에게 한번 해볼까? 네. 그러면 요놈은 원래 이제 항암제가 유전자를 타겟팅하고 있으니까 요놈한테는 그러면 이 약을 쓰면 되겠고 요놈한테는 이 약을 쓰게 되겠고 요런 것들이 지금 네.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다. 네. 그러니까 새롭다. 아이디어 교수님하고 얘기했더니 이번에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의대 교수님들과 일을 해보니까 어떤 점을 좀 새롭게 알게 됐는지 각각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의사와 과학자, 그 과학자 같이 발전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되게 같이 공감하는 바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연구실이 사실 의대 교수님들이랑 안 엮여 있는 팀이 없어요. 다 도움을 받고 있고 함께 연구를 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팀인데 그런 연구실인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박한범 교수님, 김택수 교수님,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 두 분을 중심으로 되게 다양한 의대 교수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이제 뭐 저희가 임상 시험도 해야 되는데 김인호 교수님도 계시고 등등 되게 다양한 부서의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공대생이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인 원리나 성능 이런 거에 높이는 데 집중을 하지 정작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는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만들어 놔도 실제로 쓰이지 않으면 저희는 약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그쪽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려면은 실제로 임상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이 검사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뭐 환자 케이스들은 어떤 분에 맞는 게 적합한지 등등 의사님들의 되게 다양한 경험이나 소견들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에 맞는 방향성들로 연구를 계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의사분들의 교수님들의 그런 조언에 따라서 방향성이 되게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이 파트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조언을 받으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면은 항상 저희는 바이오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을 검증을 하려면 그 환자분들의 그런 어떤 임상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환자분들도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고 의사분들도 다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의대 교수님들이랑 같이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가 아까 그 네이처라는 논문에도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다 하나의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어느 정도는 비슷한데요. 사실 의사분들하고 협업을 안 하면 저희가 큰 방향성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뭐 어떤 질환이 지금 병원에서 되게 심각하고 뭐 어떤 게 문제다라는 걸 저희가 사실 체감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의사분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하다 보면은 저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목적의 기술이 개발돼야 되는지를 먼저 제시를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술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진짜 그게 큰 문제인가요?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질문을 하면 대답도 되게 잘 해주시고요. 오히려 막 그것보다는 사실 그 앞에 과정이 더 문제기는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저희로 가령 따지면은 혈액 배양을 없애면 진짜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이라던가 좀 워너비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데에는 의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네. 그러면 좀 이거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의사랑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라고 합시다. 그냥 편하게. 저는 근데 제가 나 의사과학자 하려고 나 일단 진료 관두고 당신이랑 같이 서울대 정경학부 랩에 같이 가서 연구할게. 그런 게 훨씬 낫겠어. 요게 나을까요? 아니면 자기 같이 일을 하는데
나는 계속 환자를 진료를 할게. 그리고 같이 한번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자. 그러니까 1번은 제가 진료를 안 보고 여러분의 랩에 가서 하는 게 같이 연구를 하는 것. 그래도 의사를 했으니까 뭐 그 아이디어는 있겠지. 이런 거 하고 그리고 훨씬 더 직접 가면 훨씬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겠죠. 2번은 아니야 그래도 너 그냥 일단 계속 진료하고 우리 틈틈이 만나자. 우리가 네가 진료를 관두고 나한테 오는 것만큼은 못 만나겠지만 1번과 2번 중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은지 이건 다 개별적으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저희 연구실에 앞에 그만두신 건 아니고 앞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연구실에 실제로 전문의를 하시고 연구 박사학위 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 두 분 예시를 들어주신 두 분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꼭 골라야 하는 걸. 네. 꼭 골라야 돼.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더 잠시만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둘이 너무 다른 장점이 있는. 네, 그걸 뭐 각각 얘기해 주셔도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 계셔서 말씀하기가 좀 곤란하다. 라면 그거 답은 뭔지 알겠어. 아,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그러네. 아니 근데 이거는 왜냐면 이게 왜냐면 우리 기자들이 이렇게 딱 이게 있다고 이게 딱 촉이 있다고. 아니 그러면 각각 장단점을 얘기해 주시죠. 그게 편하시겠죠? 네. 그렇게보다는 그 의사 교수님들께서도 가끔 만나지만 항상 가끔 만나지 않는 것만큼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그 진료를 보시고 연구를 하시는데도 연구에 정말 시간을 많이 쓰신다고 느껴진 만큼 시간을 써주셔서 네. 여기까지. 자,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조건이 하나가 붙는데요. 네. 조건 뭐 하나, 두 개, 뭐 세 개 네. 막 붙여도 돼요. 이거 뭐 괜찮아요. 예. 만약에 지금 현직으로 의사를 하고 계신 분이 아까 말해준 것처럼 열정이 엄청 크고 이렇게 종종 미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 케이스가 가장 도움을 좋다. 또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말씀해주신 뭐 의사에 하시다가 그만두고 들어오신 경우에도 충분히 그 의료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뭐 지금 아까 남종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되게 저희는 모르는 부분을 막 미팅 때 다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되게 좋은데 저희가 또 아까 강주원 연구원님이 말한 것처럼 임상 샘플을 얻는 그런 직접적인 이슈도 있고 뭐 그런 연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경우에까지 조언도 받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직접 현직에 지금 계신 분하고 코워크를 할 때 또 극대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꼭 골라야 된다 그러면 2번일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뭐 협력 관계에 있어서 사실 회사나 뭐 병원 되게 다양한 분들하고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협력을 할 때 있어서 좋은 거는 백그라운드도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제린 연구원이 말해주는 것처럼 아까 임상 샘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병원에 방문해서 또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또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런 실험실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서 직접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진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검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또 좀 볼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그런 현직의 의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했지만 첫 번째 장점을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네. 예. 첫 번째 장점도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직의 의사분들이 계시는 그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잘 정리된 미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해서 항상 이런 부분에 업데이트가 있고 이런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찾아가서 이런 정돈된 발표를 하면은 사실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제한적일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는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같이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나 대화들이 굉장히 또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는 또 연구 앞단에서는 또 약간 첫 번째 부분이 또 장점이 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다 좋았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현지에 계시면서 하시는 거에 장점, 그다음에 그만두시고 여기 하시는 거에 장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네. 어우러지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네. 저는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의사과학 저는 제가 칼럼도 썼는데 우리나라 의사과학자를 막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저는 동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일단 과학을 중시하지 않고 의사과학을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과학을 천대하면서 과학자들에게 예를 들면 사실은 뭐냐면 기업의 훌륭한 미국처럼 이렇게 막 다국적 제약사 무슨 뭐 이렇게 엄청난 기업의 일자리가 많은 고액 연봉 일자리가 많으면 왜 우리나라 저기가 다 의대로 쏠리겠어요?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대요. 당신들 연구만 해. 공대생님들, 약대생님들, 미생물학 하시는 분들 연구만 해. 돈은 우리가 대줄게요. 그런 게 있어야 해야죠.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의사과학자? 무슨 의사과학자 얘기만 해가지고 뭐 커리큘럼 하나 만들면 의사과학자가 생기는 줄 알아요. 네, 참. 아니 그게 여러분들 커리큘럼으로 되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코어가 돼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 사실은 지금 이 서울대병원의 현장은 뭐냐면 의과학 그러니까 당신들도 의사과학자 그분들 감염내과 교수님도 의사과학자죠. 이게 협조가 되는 그리고 그게 현장에 있던 아니면 현장을 잠시 떠나서 그냥 연구실에 있던 이런 것들이 저는 실질적인 의사과학자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나 바람직한 우리가 지금 그동안 탁상 공론으로만 얘기됐던 의사과학자의 실상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는 이쪽이다. 다만 제가 하나 아쉬웠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울대는 우리 최고학부죠. 서울대병원도 그렇거든요. 이게 서울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사실 우리 한양대 제가 나온 게 한양대인데 한양대 후배들도 훨씬 더 지금 모르겠어요. 한양 공대생들이랑 하고 있는지 일단 가까우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서로 장점을 예를 들면 한양대는 류마티스 내과 세잖아요. 그러면 인하공대가 무슨 그런 쪽과 관련돼 있다면 우리는 땅덩이가 미국처럼 넓지 않으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그 병원의 어떤 과목과 잘 나가는 공대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막 모이고 하는 그런 게 우리가 진짜 그런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보면서 했고요. 제가 왜 의사과학자를 우리나라에서 요즘 막 논의되고 있는 그런 것에 강하게 비판을 여러분 저는 막 포스텍 총장님, 카이스트 총장님 앞에 계셔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우리 기자는 그래요. 저는 지금 뭐냐면 그분의 신분을 따져서 듣진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니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하는 말, 컨텐츠, 그 사람의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기자는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왜냐면 2018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 연수를 갔어요. 제가 소속된 건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에 소속돼 있었고요. 근데 운 좋게 그때 제 친구가 하버드 의대 교수였고 또 MIT 공대 교수였습니다. 이놈은 아직도 지금 공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얘네 랩을 갔는데 얘네 랩에서 하버드 종양하는 그 교수들과 이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암을 전기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어떻게 암을 뭐 마그네슘 이런 걸로 접근할 것이냐. 그냥 이런 거네.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일 잘 나가는 공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과 의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만나면 이건 신세계네. 봤어요. 잘 나가는 우리나라 의학에서 되게 잘 나가는 부분과 공대에서 되게 그러니까 잘 나가는 부분이 만나고 그게 설령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면 누군가 좀 돈을 대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젊은 교수인데 아이템이 너무 똘똘해요. 제가 감동할 만큼 똘똘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에요. 막 그 교수는 한테는 다른 연구,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연구비를 어떻게 따내려고 연구원을 운영하려면 다른 본인이 관심이 없는 그런 프로젝트라도 신청하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이 연구만 하게끔 제가 돈이 많으면 막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의대의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공대에서 충분히 그런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 잘하게만 하면 그리고 방해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잘 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그 취재하면서 아셨던 점은 여러분들이 교수님들하고만 컨택을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과 더 교류를 했으면 다음번에도 꼭 맞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같이 커나가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 또래의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그 네트워크가 10년, 15년 된다면 그거 얼마나 기대가 돼요. 전 너무 설레요. 그런 거 여러분들하고 제 후배인 이 여러분들의 또래인 의학도 하고 같이 그래서 가끔 만나라 뭐 1년에 뭐 자주 만날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 뭐 저녁 먹으면서 분기 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냥 처음에는 그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MIT 하버드 그때 하는 거 보니까 특별한 주제가 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대충 누가 나 오늘 니들하고 얘기할 거 있는데 한번 미팅하자. 그래요. 그럼 서로 그래? 딱 해서 해봐. 해가지고 딱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쪽 만약 MIT 공대에서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럼 하버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모르죠. 뭐 알았어. 또 뭐 모르겠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2달 지나고 하버드 의대가 야, 나 지금 그때 네가 2달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나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 떠올라서 다시 미팅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렇게 뭐냐면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딱 나 아이디어 떠올 때 한번 얘기해. 그럼 기억하고 있다가 보니까 나 그거 맞는 거 있는 것 같아. 이거 해줄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너무 예를 들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우리도 실은 미국 MIT 공대나 미국 하버드 의대생들보다 저는 우리나라 의대생 공대생들의 IQ가 절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높으면 높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거 왜 제가 말이 많아지네. 너무 좋아서요. 말씀 주신 것들 다 저희 안 그래도 교수님께서도 막 인터뷰도 계속 해보라고 하면서 저희 원래는 교수님들께 저희가 직접 컨택드리기가 처음에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친구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제 전공이 있으면 전공의 친구한테 요새 뭐 병원에서 어려운 거 없어? 뭐 해결해야 될 기술 없을까? 이렇게 다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이런 수준뿐만 아니라 이런 조금 더 확장돼서 약간 저희가 완전 안면이 없는 그런 전공의 분들이라도 이런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저는 이제 지금 정년퇴임을 하신 그 논문에 있는 네이처 논문에 오명동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했더니 왜냐면 저희는 더블 체크합니다. 네이처에 나와도 이거 가라로 한 거 아니야? 해준 거 아니야? 뭐라고 하셨냐면 공대 친구들이 우리는 공대 친구들이 기술을 다 개발했고 우리는 그걸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줬을 뿐이야. 대단한 친구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명동 교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까 아니요 교수님 뭐래도 해주셔서 했더니 아니야 나는 뭐 그들이 내 이름도 네이처에 실어줘서 되게 좋은데 우리는 그 역할을 해줬어. 그 친구들이 다 뭐 한 거고. 근데 처음에 그래도 이제 그 밑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지금 하셨던 논문에 등장하셨던 분들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되게 나잖아요. 네. 그분들이 정년퇴임하시면 여러분들은 누구랑 할 것이냐. 예, 문제죠. 근데 애당초 처음부터 시작 전부터 이렇게 같이 가서 쭉 하면 어떨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이 생긴다면 그런 거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미래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이번에는 요 순서대로 할게요. 네. 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원에 오게 된 계기가 처음엔 되게 좀 막연했어요. 이게 학부 때 제가 사실은 이 바이오 쪽을 연구한 게 아니라 제가 지구과학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 공부하다가 뭐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지인 중에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그런 계기로 나는 이제 이쪽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연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음. 뭐 이게 지나서 기억이 약간 미화될 수도 있지만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모든 기억은 미화되고 네. 괜찮아요. 네. 하면서 그리고 모든 기억은 미화하고 왜곡시키는 거 바람직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면서 얻는 보람이 너무 컸고 이번에도 어쨌든 이런 연구 결과를 냈다는 거에 있어서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다시 한번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입학한 지 벌써 5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에 좀 놀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꿈이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학계 쪽으로 가서 이제 이런 연구 계속해서 하고 싶고 어떤 회사나 이런 데 가기보다 또 이런 연구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의대분들이랑 더 다양하게 코업도 많이 하고 이런 기술 진보에 있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고 싶다. 이런 게 그냥 현재의 꿈입니다. 네, 좋아요. 요꿈 되게 응원하는데 네. 왜냐면 이제 우리 미국 보니까 제 친구 MIT 교수 한 애는 걔는 IBM에 8년 있다가 일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업도 연구할 환경이 되는 거죠. 아마도 제가 아는 다국적 제약사 미국에 있는 뭐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게 안 돼. 저는 이제 그쪽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저기는 그러니까 연구를 하려면 꼭 학교에만 있어야 된다. 아, 네. 학교는 그래도 기업보다는 연봉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돼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그러니까 개선이 아니라 이제 뭐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구는 어디서든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면 사실 오란 데가 많아야죠. 네. 사실 과학의 발달은 오란 데가 많아야지 발달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근데 응원해요. 예. 네.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저는 회사도 당연히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회사에서의 환경이랑 현재 대학원에서의 환경은 좀 당연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도적으로 상당히 이런 연구를 해보면서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현재 이런 연구들에 쫓겨 살면서 약간 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학계 쪽이 좀 더 적합하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뭐 얼마든지 뭐 좋은 조건을 불러만 주신다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오해가 쌓였나요? 조금 마음이 아픈 게 네. 그러니까 그럴 우리 환경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분들이라는 거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저는 뭐 또 약간 다른 결이긴 한데 저는 사실 원래부터 무언가를 진단하는 일이 하고 싶었고 사람을 진짜 뭔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 결말을 좀 다르게 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실에 와서 느꼈어요.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라는 거를 느꼈는데 그래서 제 꿈은 제가 이렇게 제 손이 닿는 이런 연구들 되게 많은 의사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학 기술을 만들었을 때 제가 뭐 대학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졸업을 하고 뭐 대학에 있든 뭐 아니면 회사에 있든 그런 기술들이 진짜 쓰이는 걸 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 게 적어도 2개 이상 정도. 일단 이 기술 쓰일 거라고 믿고 이거 하나 두고 또 다른 기술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좀 뻗어 나가면 어떨까 그런 것들이 꿈입니다.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주혜린 연구원이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만든 연구하는 기술이 쓰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연구가 굉장히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였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기업체에서 연구를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지금 당장 뭔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연구들을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도 뭐 좋네요. 그러니까 기업은 실질적인 걸 빨리빨리 어쨌든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출연 소감 길지 않게 네. 이번에 또 이 순서대로 할게요. 어땠는지. 네. 그다음에 뭐 요즘 뭐 그러면서도 뭐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네. 뭐 연구비 뭐 어떤가요? 뭐 삭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단계 힘드신가요?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저도 그거 얘기하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실은 저도 이제 제 영역은 아니라서 제가 본격적으로 취재하지만 연구비가 어떻게 삭감되는 경위들을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 저기에. 네. 힘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살 수는 있는데. 아직은 할 수 네. 있는데. 네, 소감. 예.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 예. 네. 소감은 아니고 아까 네이처 저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너무 작게 얘기한 것 같아서 대단한 분들이신데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네이처가 기술이 대단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저널이어서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한 논문이다는 거를 거기 저널에 실렸다는 거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대단한 저자분들과 그 기자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부모님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엄마 나 TV나 TV는 아니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해서 저는 사실 지난번에 뉴스를 나가고 댓글을 상당히 열심히 봤는데 사실 저희가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되게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더 의미 있는 일 하도록 계속 저희는 여기 지금 3명 나왔지만 저희 연구실 막 20명 막 네. 넘게 있잖아요. 네. 그런 되게 많은 수백 명, 수천 명, 뭐 수만 명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다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가족 얘기? 가족 얘기. 부모님께. 네, 뭐 제가 맨날 바쁘다고 전화도 안 하고 실험하느라고 뭐 연락도 못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일 하느라 그런 거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응원해. 원래도 응원 많이 해주지만 더 응원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일 있어도 전화하세요. 네. 그건 되게 중요해.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네.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연락해야 돼요. 아무튼 미안해요, 혼내서. 아니요. 이틀에 한 번은 합니다. 그래요? 네, 이틀에 한 번. 저희가 어쨌든 기술 자체가 아까 설명드린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일반 대중분들에게 어떻게 설명드려야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이렇게 좀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히려 기자님한테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또 배워가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또 초대해 주신 기자님께 감사하고 또 어쨌든 또 남중 연구원이 그 아까 저희 성과도 이렇게 자랑도 한번 해줬는데 이렇게 함께 성과 내줄 수 있는 저희 뭐 기회 주신 저희 교수님, 뭐 이래 교수님들 포함해서 저희 팀원들 그리고 저희 연구실 멤버들한테 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아버지한테 이번 것도 꼭 녹화해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아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너무 이거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죠? 저는 그러니까 간만에 막 이 귀가 정화되는 느낌,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너무 막 이런 일들이 정말 잘 되기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소중한 시간이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1시간 꾸려봤는데 다음 뽀얀거탑은 또 어떻게 될까? 이번 오늘도 유일한 아나운서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은 근데 이제 가족의 이 경조사 문제로 유일한 아나운서가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다음번에는 기필코 유일한 아나운서를 모시고 진행자로 모시고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하고요. 오늘 뽀얀거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